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내 마음을 몰랐던 나를 위한 마음사전,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은이는 투에고, 펴낸 곳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투에고는 필명인데요. 표면적 의미로는 상처받은 자아와 치유하는 자아가 내면에서 일으키는 이중주의입니다. 프로이트는 우리의 정신이 원초아, 자아, 초자아로 구성된다고 했지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원초아보다는 자아, 초자아가 우리를 좀 더 사람답게 만드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에고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가장 깊은 공감의 의미이자 위로다.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책의 내용 중에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단어는 위로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낀다. 슬픔에 젖은 친구에게 건넬 위로의 말이 딱히 떠오르지 않아 조심스레 등을 토닥여 줄 수밖에 없었던 적도, 좋은 의도로 건넨 말이 본의 아니게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 적도 있었다. 이럴 때면 정말이지 내가 고장난 로봇이 된 기분이 든다. 분명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인데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는 내 것이 아닌 전혀 생소한 단어와 문장이 되어버린다.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들이 정말로 많았다. 가슴 속에서 일렁이는 애매한 감정들은 나조차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마음과 말의 시차는 왜 생기는 걸까? 마음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정의할 말이 없다는 것이 나는 왜인지 불합리하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마음이 지칠까?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조차 정확히 모를까? 왜 나는? 그런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나를 잠식해왔다. 너무도 힘들었다. 하지만 그 괴로운 시간 동안 왜? 라고만 다그쳐 물었을 뿐 진짜 내 마음이 어떤지는 정작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슬픔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토록 노력하면서 왜 그동안 내 마음에는 무심했던 걸까? 반성하는 의미로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그 심연의 끝에서 내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를 찾았다. 기억, 신념, 후회, 경험, 의지, 사랑, 친구, 변화, 자아, 나. 한자 한자 적다 보니 어느새 90가지가 넘는 단어들이 모였다. 그제야 비로소 이 단어들이 내게 의미하는 바와 왜 그동안 그토록 기대하고 지치는 일들을 반복하며 우울해했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지는 빈 위로가 아니라 진짜 위로를 받았다. 바로 내가 내 말에 공감해주는 가장 다정한 객체이자 위로의 주체가 된 것이다. 이 책은 내가 나를 찾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다. 부디 당신도 90여 개의 단어 속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간절함. 어느 날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에게 물속으로 들어가 잠수를 해보라고 했다. 청년은 그 말대로 물속으로 들어가 잠수를 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부름이 없자
숨이 막힐 것 같았던 청년이 헉헉거리면서 밖으로 나왔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청년에게 물속에서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청년은 당연히 공기였다고 답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한 만큼 지식을 갈구해야 하네. 뭐든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 마음이 짙어야 노력에 탄력이 붙고 더 힘이 있는 행동이 이어진다. 물론 노력하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하진 못한다. 하지만 간절함이 깊은 만큼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후회.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많은 이들이 나중으로 미룬 것이라고 답을 한다고. 사람마다 미뤄왔던 일은 모두 다를 것이다. 다만 이건 나중에 시간 날 때 당장 급한 게 이게 아니잖아 라며 미룬 것이 사실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고. 그 대신 선택한 일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 때문에 인생의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왔노라고 말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기에 앞서 저울을 꺼내 기회 비용을 따진 다음 후회의 무게가 더 적은 쪽을 택한다. 하지만 효율에만 얽매이다 보면 시작하기도 전에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인다. 그러다 종종 엉뚱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었다. 그때 고심 끝에 내린 답은 해보고 후회하자였다. 해보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과 해보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 모두 시간은 공평하게 흘러간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뭐든 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나중에 더 크게 후회가 되는 것은 한 것보다는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수많은 작은 후회들을 즐길 준비를 하면서 말이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는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노력의 가치. 한 여인이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파블로 피카소에게 다가와 냅킨에 무엇이든 좋으니 그려달라며 낙서라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는 적절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다. 이에 피카소는 그림을 그려준 다음 1만 달러를 요구했다. 여자는 깜짝 놀란 나머지 항의했다. 불과 30초 만에 그렸잖아요. 저는 이 실력을 얻기 위해 40년이 걸렸습니다. 생각지 못한 피카소의 대답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최근 한 미술품 경매에서 피카소의 그림이 수백억 원에 거래됐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때도 피카소의 현재 유명세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쉽게 납득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40년이란 시간이라니. 피카소가 유명세를 얻기까지 노력한 과정은 놓치고 지나간 것이었다. 모든 가치를 재화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의 가치는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라면 그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기량을 토대로 계약 기간 동안 발휘할 미래의 잠재성까지 고려한다. 기업에서는 그 사람의 포부나 미래 가치를 보고 연봉을 제시한다. 반대로 구직자가 지원할 회사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의 비전과 성장 가능성을 따져본다. 물론
가치라는 것이 무작정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타고난 재능이 원석이라면 우리가 하는 노력은 그 원석이 반짝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제 가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끝없이 연마하는 과정이다. 정교하게 세공된 보석일수록 같은 원석으로 만들어진 보통의 작품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기준에서 나의 시간은 얼마일까? 눈물과 이슬. 눈물은 아름답게 방울방울 맺히는 이슬과 닮았다. 그리스 신화에는 아들을 잃은 새벽의 신 에오스가 비통함에 빠져 흘린 눈물이 이슬이 되어 세상을 적셨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기의 온도가 낮아져 수증기가 물로 응결될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 하는데 어쩌면 사람에게도 제각기 눈물점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 차가운 눈동자에 슬픔이 맺히고 그 과정에서 바깥과 온도차가 생기면 이슬이 맺힌다. 온도차가 너무 크면 결국엔 흘러 넘치는데 이것이 슬픔의 응결체인 눈물인 셈이다. 그러니 행복하고 즐거울 때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되듯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올 때 우는 것 또한 자연스럽다. 한바탕 눈물을 쏟고 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이는 생리적인 카타르시스에 속한다. 슬픔을 참거나 삼키기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응어리진 슬픔이 딱딱하게 굳어 가슴속에 돌로 남는다. 우리는 이를 한, 원망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한번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슬플 때는 슬픔이 응어리가 되어 마음이 완전히 딱딱해지기 전에 나 스스로에게 눈물로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겸손. 허세는 적이 공격할 허점을 만들 뿐이고 겸손은 방패가 되어 나를 보호해준다. 화려했던 지난 날을 자랑거리 삼아 주저리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대화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잠자코 들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도 슬그머니 고개를 든다. 자신감이나 기쁨을 표현하는 것도 자기애의 일부지만 너무 자주 과장되게 표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반발심을 살 수도 있다. 훗날 그 말들이 독이 되어 화자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 독일에는 타인의 불행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낀다는 속담이 있다. 속담이 가리키는 심리를 손해와 고통의 합성어인 샤덴프로이데, 다른 사람이 불행할 때 뇌에서 느끼는 불편한 기쁨이라고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유명인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배경에도 이 단어로 표현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당사자 앞에서는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도 돌아서면 그럴 줄 알았다며 쑥덕거리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던가. 타인의 이율배반적인 감정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겸손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자신의 지식을 발견되지 않은 진실의 태양 앞 해변에서 놀고 있는 소년에 비유했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또 다른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오래 고민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업적을 이루고도 단지 좀 더 오래 생각하고 좀 더 빨리 발견했을 뿐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유레카.
깨달음은 지극한 기쁨이다. 일상에서 소위 멍을 때리다 보면 엉뚱하고 재밌는 생각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두라고. 그렇게 흐른 생각이 전혀 새로운 영역의 세상으로 가 닿을지도 모른다고. 실제로 이런 생각이 때로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위기에서 벗어날 기지가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로맨틱한 프로포즈 대사, 면접의 당락을 가를 일생일대의 명언이 될 수도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인 페니실린도 배양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날아와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질병으로 인해 수명이 짧았던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유레카는 그리스어로 알아냈다는 뜻이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새로 만든 왕관이 순금인지 확인해 보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다. 온종일 고심해도 답을 찾지 못했던 그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욕조 안에 몸을 뉘었다. 그 순간 물이 흘러넘쳤고 동시에 아르키메데스는 부력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번개가 내리치듯 갑작스러운 깨달음이었다.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벌거벗은 채로 유레카라고 외치며 밖으로 뛰어나왔다고 한다. 예상치 못한 깨달음의 희열이 이루 말할 수 없었나 보다. 몇 년 전 멍때리기 대회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현대인의 지친 뇌를 쉬게 하자는 의도에서 진행된 행사였다.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고민거리가 있어 머리를 감싸고 끙끙대고 있다면 이젠 그만 침대에 몸을 뉘어보자. 밖으로 나가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도 좋다. 좋은 생각을 하려면 뇌에도 휴식을 줄 필요가 있다. 스승과 제자. 송나라 시대 불경인 벽암록에는 줄탁동시라는 말이 나온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암탉과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동시에 쪼아 깨뜨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암탉이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면 깨우침을 얻어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는 제자다. 인생에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아낌없이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그런 스승을 만나는 일은 정말 엄청난 행운이다. 훌륭한 스승 밑에 뛰어난 제자가 있다. 또 그 제자가 다시 훌륭한 스승이 된다. 실제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나열한 순서대로 사제지간이다.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아는 고대 서양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들이라 놀라울 따름이다. 스승의 가르침을 제자가 그대로 이어받아 계승하고 발전시키거나 이를 토대로 자신만의 새로운 사상을 만들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걸음걸이, 말, 생활 습관까지 누군가 가르쳐 줘야만 익힐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제자였던 셈이다. 만약 내가 지식이든 기술이든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나누기를 아까워하지 말자. 나를 스승으로 삼은 제자들이 또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이렇게 이 세계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습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어떤 인간의 탁월함은 그가 보여주는 일회적인 천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천재성을 발휘하기까지의 과정, 즉 반복성에 있다고. 또 습여성성이라는 말도 있다. 습관이 쌓이다 보면 그 사람의 천성이 된다는 뜻이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인지 능력이 생기는 아이 때 만들어진 버릇은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인지 능력이 생기는 아이 때 만들어진 버릇은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약속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매번 지각을 하거나 나태함이 몸에 배어 매사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모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고치기 힘든 습관들이다. 더구나 그런 나쁜 습관을 스스로 인지조차 못한다면 인생에서 매번 똑같은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지금껏 우리가 꾸준히 해왔던 어떤 행동에는 습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듀크 대학교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 중 40%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고 한다. 따라서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나쁜 습관을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한다. 이미 오랜 세월 반복되어 천성이 되어버린 습관을 바꾸기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작은 것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바꾸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라는 사람과 인생, 운명까지도 습관은 때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쌓아온 인격을 보여주는 단면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부터 나쁜 습관을 버린다면 미래의 나는 분명 다른 내가 될 수 있다. 괴로움이야말로 인생. 금서를 낭독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집행 직전 극적으로 살아난 도스토옙스키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시베리아로 유배를 갔다. 그곳은 흉악 범죄자들이 모여있다는 감옥이었다.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꽉 막힌 공간에서 24시간 그들과 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어지는 고단한 나날에 생의 의지를 상실할 법도 한데 그는 그곳에서 오히려 인간의 심연에 대해 사색했다. 머릿속으로 다음 작품을 구상하며 4년이란 긴 시간을 버텼다. 도스토옙스키는 괴로움이야말로 인생이라고 말하며 그때 들여다본 감정의 심연을 죄와 벌을 비롯한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승화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고통이 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육체적인 고통을 비롯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미움과 원망, 상실의 아픔, 경쟁과 비교에서 오는 자괴감과 열등감 등 마음에도 매일매일 크고 작은 괴로움의 풍파가 인다. 사는 동안 느끼는 고통의 종류는 이루 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의 말대로라면 바로 이런 괴로움 속에서도 체념하지 않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이 인생이다. 살아있기에 고통도 존재하는 것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